자, 아까 그 셀렉티브 로 재전송하는 셀렉티브 리트랜스미션 그거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요거는 못 받고 요건 받았다. 그럴 경우에 이쪽에서 에커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또는 뭐 어쨌든 여기에서 뭐 이렇게 보냈는데 에커너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아까 그 설명한 것처럼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에커너지를 하고 뭐 이걸 못 받았을 경우에 이거는 이제 도착 안 하고 이거는 도착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있든 없든 마찬가지인데요. 에커너지를 보낼 때 요거에 대해서 여기 예를 들면 시퀀스 넘버를 A, B, C, D, E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에커너지 넘버를 여기 C로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보내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다시 다 보낼 것이냐 아니면 얘만 보낼 것이냐 이 문제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셀렉티브로 이제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옵션 항목에 어디서부터 셀렉티브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그 포인터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에커너지를 여기까지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즉 이거에 대해서. 또는 뭐 만약에 두 개를 못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 시작 전까지, 그런 식으로 그 내가 다시 받아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위치를 정확히 지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보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셀렉티브 리피트, 셀렉티브한 그 재전송하기 위한 메커니즘이죠. 그게 언제 이런 것들을 하기로 결정을 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냐면 초기에 아까 여기에서도 봤습니다만 초기에 그 옵션 헤더에 TCP 옵션 헤더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된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3&D 쉐이킹 과정에서 여기까지 갈 일이 아니지. 맨 처음 거에 보면 여기에 이거 선택적 재전송 허용 요거에 대한 것이 이제 먼저 선택적 재전송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재전송을 요구하기 위한 에커너지를 보낼 때 에커너지를 이제 C번으로 해서 보내고 안 써져 또 C번으로 해서 보내고 요거까지 같이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만 다시 이쪽에서 전송해 줄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습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크롬으로 했을 때의 케이스이고, 뭐 여기에서는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ARP 과정까지 싹 잡아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ARP, DNS, 그 다음에 이제 그 TCP, 즉 그 실제 웹서버 접속 과정을 얘기하는 3&D 쉐이킹 과정,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 이제 작은 데이터의 경우엔 그냥 데이터 송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이제 큰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걸 분할을 해서
TCP가 분할을 해서 연속적으로 그 에커너지를 한 번에 그러니까 하나의 세그먼트당 하나씩 에커너지를 받지 않고 여러 개 보낸 다음에 에커너지를 받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 받은 다음에 에커너지를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에 또 데이터를 보낼 것이 있을 경우엔 그걸 합쳐서 피기백으로 보낸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개요고, 그죠? 개요 설명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것들에 대한 각각의 그 세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것과 한번 비교해가면서 한번 분석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종료하는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종료를 한다. 네. 그 과정에서 각각의 그 뭐 시퀀스 번호라든가 아니면 에커너지 번호, 그 다음에 플래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쭉 앞에서부터 다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각각 어떤 것들을 받았을 때 양쪽의 그 소켓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런 것들로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는 keep alive는 따로 안 다뤘죠, 그죠? 네, 보시다시피 keep alive는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tandard Organizations, 이제 표준화 단체들과 관련된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이런 그 프로토콜 스택의 표준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고 스탠다드로 돼 있는 게 있고, 그것이 아닌 어떤 특정 업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그 독자적인 특정 프로토콜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proprietary protocols, 그렇게 프로토콜 스택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스탠다드, 즉 표준화된 프로토콜 스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표준을 하느냐? 여기 표준도 그냥 표준이 아니고 오픈 스탠다드. 오픈이라는 건 이제 공개 모델이죠, 공개.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그러한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뭐 그것이 소프트웨어든 아니면 하드웨어든 간에 그 구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라는 건 완벽하게 똑같다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안에 내부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지언정 어쨌든 표준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절차라든가 그 동작 이런 것들이 소환성을 가지고 내부의 동작은 같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안에 뭐 회로를 다르게 설계했든 소프트웨어의 뭐 프로그래밍을 다르게 했던 상관없이 기능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동작을 함으로써 호환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호환되니까 뭐 꼭 이 제품만 써야 된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A 사이 제품과 B 사이 제품을 혼용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그렇다 보면 이제 당연히 비교를 하게 되죠. 소비자는 이게 더 좋은지 저게 더 좋은지. 예를 들면 기능은 같다 하더라도 성능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를 처리하는 용량이 초당 얼마 이상, 뭐 그게 표준이라면 사실은 그건 표준도 아니지. 하여튼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표준이지만 그걸 초당 몇 개나 처리할 거냐 하는 건 성능이란 말이에요. 기능이 아니고. 그럼 성능은 이제 뭐 하드웨어적으로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나 더 잘 짜져 있는지, 하드웨어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것들이 좌우되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는데 똑같잖아요, 그죠? 뭐 노트북을 사는데 다 기능은 똑같죠. 다만 성능이 뭐 메모리 용량이 얼마나 크냐 또는 초당 얼마나 빨리 처리하냐 그런 것들이 다를 뿐이지 표준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개선,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그런 뭐라 그럴까? 공정하지 않은 그런 불공정한 일이 방지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이 있냐, 이런 단체들이 있다 하는 거고, 그런 단체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일을 한다. 네. 그래서 뭐 결국 여기에 이제 결국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뭐 표준들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표준 단체들은 어떤 특정 뭐 업체나 이런데 이렇게 중속돼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영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만, 여기에 이건 좀 다른 얘기구나. 예. Develop and Promote Concept of Open Standard, 여기에서 예, 그 표준을 자체적으로도 이제 이 오르가나이제이션에서 주도를 해서 표준화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특정 업체의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또 오픈 표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뭐랄까, 기능적으로는 어느 정도 호환이 되지만 안에 내용적으로는 이제 좀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독점 프로토콜의 업체로부터 그걸 이제 공유받기도 하죠. 그런 쪽에서 실제로 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개하기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것을 이제 오픈 표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시스코사,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이 시스코인데, 시스코에서 만든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중에 뭐 EIGR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시스코사의 독점 프로토콜이고, 다른 그 라우터에는 이 라우팅 프로토콜이 구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독점이니까. 그러나 이제 시스코 측에서 이것을 풀었죠. 그래서 어느 라우터 생산 업체든지 이제 EIGRP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표준 공개되어서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단체로서는 이제 실제로 주관하는 그런 단체들로서는 IETF, 요게 주로 그 TCP/IP 스택,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인터넷 계층이죠. 인터넷 계층부터 그 위에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이 계층에 해당하는 스택의 프로토콜들을 표준화하는데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네, IEEE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중에서도 LAN이라든가 맨 위주였죠, 그죠? 그러니까 소규모 내지 중규모 정도의 네트워크에 대한 유선이든 무선이든 그와 관련된 표준. ISO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계층 1에 해당하는 것들을 위주로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단체들과 같이 조인을 해서 다양한 그 프로토콜들을 표준화하는 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ISO는 이제 국제표준기구라고 하죠. 네. OSI 7계층에 대한 개념도 여기서 ISO에서 제정을 한 거죠. 네. 아시겠지만 이름이 ISO인데 그 계층 모델 자체 이름도 OSI죠.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하죠. 네. 뒤집으면 ISO가 되죠. 그러면 이러한 단체들은 뭐냐 하면, 얘네들은 실제 그 표준화를 주도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기관의 성격과 그 구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인터넷 소사이어티죠. 인터넷 소사이어티. 그 밑에 이제 IAB, 인터넷 아키텍처 보드가 있고요. 인터넷 소사이어티는 그러니까 실제 뭐 실무 기구라기보다 이런 인터넷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뭐랄까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런 뭐 비영리 기구입니다. 인터넷상의 최상위 기구다, 비영리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표준화를 위한 그런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뭐 직접 거기서 뭐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그 인터넷을 아직까지 뭐 요즘은 거의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인터넷이 보급이 되기 전에 그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에 확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직접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쪽의 지원, 또 뭐 정책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 표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뭐
이것도 결국은 지원이죠, 지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IAB가 하는 역할은 그런 그 표준을 개발할 때 그 표준 개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어떤 그 행정 절차들을 직접 담당하기도 하고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실제 그 표준을 표준을 개발이라고 하면 좀 뭐한데, 하여튼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단체들이 이제 이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ITF와 그다음에 IRTF. 그러면 이제 이쪽은 실제 그 표준 작업을 한다면 이쪽은 미래의 일단 그 표준을 위한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표준은 이제 지금부터 쓰일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건 좀 더 먼 이후에 먼 훗날에 대한 먼 훗날이라 해서 10년, 20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제 필요하겠다 하는 연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리서치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연구 위주. 여기서는 이제 엔지니어링, 실무적, 실제 그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표준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주제별로 이제 워킹 그룹들이 있어서 그 워킹 그룹들이 그 분야별로 표준화를 하고 있다 하는 거고, 이런 그 표준화 단체들도 결국은 실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에 IEEE라고 하는 그 앞에서 했던 그 미국의 그 전기 전자 그 엔지니어 학회라고 했죠, 그죠? 그 학회와도 비슷하게 많은 그 이 표준화 인력들이 결국은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그 산업계 또는 학계에 있는 그 연구 인력들 또는 산업체에서 일을 하는 그 실무자들 또는 학계에 있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워킹 그룹에 이제 같이 조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ITF 역할은 그런 워킹 그룹들을 필요하다고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들 조직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조직하고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ITF고, 그러면 실제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한다. 얘네들은 그것들에 대한 행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표준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서화한 결과를 여기서 유지 보수를 계속하죠. 즉 문서들을 여기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또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그것들을 또 업데이트 시켜주기도 하고 폐기되면 폐기시키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어떤 행정적인 작업들을 여기서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그래서 중요한 것은 ITF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에서도 썼습니다만 ITF 물론 얘네들도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TCP/IP로만 따지면 이제 I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INA, ICNA는 지난번에 우리가 서버 구축을 하면서 DNS 시스템 하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이 N이 넘버의 약자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넘버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의 사용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넘버뿐만 아니고 네임도 마찬가지예요. 네임도 N이죠, 그죠? 그래서 DNS 시스템에서의 그 이름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에서 탑 레벨 도메인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 이제 ICNN이 이제 주도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탑 레벨 도메인이 .int, .org, .com, .net, .int 했었나? .edu, .mil,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한 7가지의 그 탑 레벨 도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도메인으로는 .kr, .us, .jp, .cn 이런 식으로 그 어떤 ISO 국가 코드를 쓰기로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1차 도메인으로 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이제 ICNN이죠. 결정기구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어떤 탑 레벨 도메인을 더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모임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정되면 실제 그것들에 대한 관리는 그럼 어디서 하느냐? 이제 루트에 대한 서버, 루트 서버에서 이제 뭐 콤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하기로 한다. 그런 식으로 위임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점 넷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한다 하는 관리 주체를 위임하고, 그 관리 주체라는 건 결국 관리 서버와 그 서버를 운영하는 그 운영자, 또 그 서버의 네임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 관리 책임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서버의 IP 주소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루트 네임 서버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런 실무는 누가 하느냐? INA가 한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 도메인 네임 매니지먼트, 실무 관리, 얘는 어떤 정책 결정, 정책이라는 건 이제 제도나 아니면 실제 그 뭐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정하기로 한다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IP 주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IANA가 IP 주소 2의 32비트에 해당하는 2의 32승에 해당하는 IP 주소의 어느 부분을 어디서 쓰게 할 것이냐를 대륙별로 리지스트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륙별 리지스트리. 그래서 리지스트리가 아니고 그렇죠. 예, 리지스트리들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할당해 줍니다. 뭐 그 미국에 해당하는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나눠주면 그 대륙별로 또 거기서 이제 국가별로 나눠주고, 또 국가에서 ISP별로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IP 주소들을 분할해서 쓰는데, 하여튼 최초에 처음에 나누는 데가 IN에서 나눠서 분할해서 할당해 준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TCP/IP에서 그 포트 번호를 쓰잖아요. 그럼 80번은 무엇으로 쓴다, 뭐 이런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결정을 해서 관리하는 데가 이제 INA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실무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질문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 표준화라기보다는 그 표준들을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하는 실무 정도 되겠죠. 네. IEEE 아까 말씀드렸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냥 가장 대표적인 이제 802 워킹 그룹에서 하는 랜이라든가 맨 관련 표준들이고, 이더넷이 802.3, 와이파이에 해당하는 무선 랜이 802.11, 그 다음에 그 스페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802.15, 이거는 뭐 주로 이제 무선 쪽이에요. 와이어리스 스페셜 네트워크. 그래서 뭐 IoT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뭐 블루투스라든가 아니면 뭐 지그비라든가, 다양한 그 예, 소규모 또는 그 소규모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한 그런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맨 기술, 무선 맨 기술에 해당하는 와이어리스 맨. 지금은 거의 쓰이진 않습니다. YMX라고 하는, 또 이것의 가장 그 한국판인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와이브로.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에트리가 주도를 해서 만든 그 4세대에 해당하는 그 뭐랄까 모바일 전화망에 대한 표준이었는데, 뭐 지금은 다 사장이 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LTE가 더 많이 각국에서 도입을 해서, LTE를 많이 도입을 해서 와이브로는 우리나라나 아니면 몇 개국에서 쓰다가 그냥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ECI라고 해서, 이거는 미국의 그 전자 부품 그 조합인데요. 여기서도 뭐 예를 들면 와이어링과 관련된, 즉 케이블링과 관련된, 또 여기에 보면 이런 19인치 렉에 대한 표준 또는 커넥터, 그 케이블에 연결되는 커넥터들과 관련된 표준, 이런 것들이 이제 ECI라는 데서 주도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TIA라고 하는 데는 이제 통신산업협회입니다. 이건 미국의 통신산업협회고요.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여기서도 많이 하는 게 케이블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에서 랜 케이블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뭐 또 이 렉과 렉 간의 뭐 케이블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등등 그런 다양한 케이블링과 관련된 표준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에 뭐 다양한 또 표준들이 있다 하는 것들. ITUT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국제연합인 UN 산하의 그 기구이고 여기에서 이제 ITU라는 기구이고 ITU의 T 섹터하고 R 섹터가 있는데 이 R 섹터는 주로 무선 통신과 관련된 그런 표준과 또 그런 뭐랄까 그 국가 간의 뭐 정책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면 ITUT는 그것들에 대한 표준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다양한 표준들을 뭐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사실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ISO 어디 갔지? 여기 ISO라든가 또는 IEEE라든가 아니면 뭐 ECIA 이런 데하고도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표준을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JPEG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죠, 그죠? 보통은 .jpg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그런 이미지 파일의 포맷이잖아요, 그죠? 이 JPEG이라는 포맷이 .jpg라는 확장자를 가지는데 원래는 JPEG이죠. JPEG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건 Joint Picture Export Group의 약자입니다. 조인트라는 게 이제 어떤 단일 표준기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표준기관이 조인트로 같이 연합을 해서 거기에 그 픽처, 그 이미지에 대한 엑스퍼트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인 그룹에서 만든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PEG이라는 것도 이제 모션이죠. 무비에 대한 모션 픽처 엑스퍼트 그룹, 뭐 이런 식으로 동영상에 대한 그 표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단일 그룹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여러 개의 그 단체들이 조인을 해서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표준화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여기까지? 없나요? 네, 그런 다양한 표준들에 대해서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나중에 전문가가 되시면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가 되시면 이제 어느 산업계나 연구소에 가서 또는 뭐 학계에 진출해서 이런 표준화 단체에 같이 소속이 돼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표준들이 또는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스택으로서 그 프로토콜들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죠? 스택이라는 것이 이제 계층화된 모델이라고 그랬고 그런 계층화된 모델을 쓰는 이유가 원래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는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중구난방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다 보니 그 절차대로 기능을 이렇게 분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런 절차. 뭐 우리가 웹 서비스에서 했지만 어떤 웹 서비스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하기 위한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 메시지는 어떤 포맷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구조로 돼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이냐 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의 표현 방법 또 뭐 암호화 방법, 압축 방법 지난 뭐 봤죠, 그죠? 압축이라든가 그런 표현식 그런 것들에 대한 것 또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실제 그 전달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포트한테 맡긴다. 그런 것들은 물론 하나가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이제 기능적으로 다 나누는 거지 그렇게. 뭐 예를 들면 그 1인 기업이라면 혼자 모든 걸 다 하겠지. 기획부터 뭐 영업 또 그 무슨 제조 뭐 판매 뭐 그런 걸 혼자 다 하겠지만 규모가 커지면 어때요? 다 나누잖아요, 그죠? 사장부터 시작해서 사장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진들이 어떤 뭐랄까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을 해서 그 프로젝트의 계획을 세우고 뭐 그 밑에서 이제 세부 계획 뭐 일정 계획 뭐 이런 것들 만들고 그러면 이제 각자 임무들을 결정하고
그 임무들을 수행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처럼 이 프로토콜도 이제 그런 계층화된 모델로서 이제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통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각화할 수 있다. 뭐 맨날 나도 설명할 때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시각화 시키잖아요, 그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시각화할 수 있고 그들 간에 각 계층에서 하는 일이 또 이 계층에서 이쪽으로 갈 때 뭐 무엇이 필요한지 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여기서 어떤 것을 결정해서 얘한테 뭘 넘겨줘서 여기서 뭘 처리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시각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점이 뭐냐? 레이어드 모델을 씀으로써 좋은 점은 이제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딱 뭐랄까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이다. 그다음에 여기가 애플리케이션 계층이다.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 이 밑에 거에 대해 신경 안 쓰고 내가 메시지를 어떤 것들을 주고받을지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 포맷은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것만 생각하면 되고 그럼 전달은 그냥 밑에 맡기면 되지. 그걸로 끝이죠. 밑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뭔가 딱 독립적으로 그 계층의 기능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까지 다 신경을 써서 이것까지 다 구현을 하려면 힘든데 이것만 구현하려면 네트워킹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이 사실은 이건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실제로도 우리가 웹 서비스 분석을 해봤지만 웹 메시지에 실제 네트워킹과 관련된 뭔가가 있냐? 없다 이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서로 애플리케이션 간의 대화에 관한 내용만 있지 그 대화의 내용, 그 다음에 대화의 유형, 또 그 대화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 또 그 대화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만 있지 뭐 그걸 어떻게 통신하느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만 포커싱을 해서 결국은 그것들을 만들기가 쉬워진다. 왜냐하면 뭐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신뢰성 있는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뭐 어떤 뭐 순서를 제대로 뒤죽박죽된 거를 다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한 분야에 집중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죠. 왜? 복잡하지 않으니까 단순하니까 요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쟁을 촉발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만들므로써 이제 벤더들이 이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또 호환성을 유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뭔가 이 기능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거나 또 설명을 하거나 할 때도 어떤 딱 하나의 계층에 대해서 이건 네트워크 계층이다, 뭐 인터넷 계층이다, 트랜스포트 계층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해를 하는 거죠. 예. 딱 그것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 기능에 대한 뭐랄까 디파인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계층화시킨 모델이 이제 가지는 장점이 있다. 그런 거고 이런 계층화 모델에는 크게 이제 레퍼런스 모델과 프로토콜 모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퍼런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참조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실제 개발을 할 때 사용해라 하는 그런 어떤 참조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레퍼런스 모델. 기준 모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OSI 같은 모델이 가장 대표적인 기준 모델입니다. 그래서 OSI 뭐 7계층 모델.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각각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기준을 딱 마련해 놓죠. 그러면 이제 그 기능적인 기준, 그 다음에 또 이 위아래 계층과의 인터랙션, 즉 상호작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정의를 해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뭐 그러면 우리가 뭐 메일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각 하나의 계층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뭐 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뭐 어떤 것을 주고받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부분에 정의되어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현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OSI 모델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들이 이제 프로토콜 모델이다. 실제로 구현된 결과. 이거는 기준이라면, 이건 기준에 의거해서 실제 그 만들어진 결과. 이고 만들어진 프로토콜들의 결과죠. 대표적인 게 이제 TCP/IP 모델이다.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프로토콜 모델 중에 OSI와 똑같게 이 OSI 7계층에 완전히 매칭이 돼서 2계층의 프로토콜, 2계층의 프로토콜들을 딱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도 있어요. 그런 프로토콜 모델도 OSI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는 했는데 프로토콜 스택에 그 부분이 있죠. 여기에 지나갔다. 여기에 보시면 잘 안 보이네. ISO 여기 있군요. ISO. 이 파란 이 계통이 ISO 7계층의 그 레퍼런스 모델에 따라서 만들어진 프로토콜 모델이에요. 이건 프로토콜 스위트. 예. 그런 것도 있다. 그러나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 뭐 TCP/IP가 거의 뭐랄까 거의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고, 그러면 OSI의 그 기준에 따르면 이 TCP/IP 모델에서의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에 해당한다. 이건 우리가 웹 서비스에서도 봤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http.html 파일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가 어떤 포맷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보면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이러한 것을 요청한다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프레젠테이션으로서 네가 압축을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라. 또 내가 그 보내는 파일의 그 뭐 유형은 뭐고 파일의 확장자는 어떤 것이다. 뭐 그런 것들 또 뭐 그런 것들이 또 암호화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다양한 그 뭐 데이터의 표현에 관한 그런 내용도 이제 다 누가 하느냐? 이 TCP/IP로 따지면 애플리케이션에서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와 같은 브라우저나 아니면 서버들, 뭐 아파치와 같은 서버들,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구현을 하고 있다. 세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번에 봤지만 크롬이 아니지, 엣지하고 그리고 파이어폭스가 그 http.html 파일을 주고받기 위해서 처음에 만드는 세션이 달랐죠, 그죠? 엣지는 2개의 연결을 만들었고 파이어폭스는 하나의 연결만 만들었어요. 그걸 TCP가 그냥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저 엣지가 이제 엣지라는 소프트웨어고 또는 파이어폭스라는 소프트웨어죠. 그걸 TCP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TCP는 누구예요? 윈도우즈죠, 그죠? OS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계층의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 엣지가 되는 거고 또는 파이어폭스가 되는 거고, 이 트랜스포트 계층은 이제 TCP에 해당하는 윈도우가 하는 거고, 엣지나 파이어폭스가 그 윈도우의 TCP 라이브러리한테 이제 세션을 이렇게 열어달라, 즉 소켓을 열어달라, 그렇게 뭐라 그럴까, TCP의 그 라이브러리의 그 펑션을 콜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소켓을 여는 펑션을 콜을 해서 소켓이 열리게, 몇 개가 열리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한다 이거지. 이 기능이 이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각 OSI 계층의 계층 기능들이 TCP/IP의 프로토콜 그 스택 모델에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 해당하는지 것들은 이렇게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을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OSI 레퍼런스 모델의 각 계층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는 것도 뭐 이미 거의 다 설명을 했죠, 그죠? 예. 그러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로 놓고 볼 때 여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엔드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과 그쪽의 엔드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이 어떠한 유형의 그 데이터들을 즉 그 메시지들을 어떠한 어떤 포맷으로 어떠한 내용을 주고받을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정의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는 게 프레젠테이션에서 뭐 텍스트로 표현이 되든 이미지로 표현이 되든 또 텍스트로 표현이 된다면 그게 뭐 UTF로 해서 그 뭐 유니코드로 될 건지 아니면 영문으로 될 건지 인코딩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 압축은 뭐 무슨 뭐 집 방식, G집 방식으로 할 건지 디플레이 방식으로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이 프레젠테이션이 결정을 할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아까처럼 그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 TCP를 몇 개를 열 건지 채널 즉 소켓을 몇 개를 열 건지 또 그것이 끝나면 키볼 라이브를 얼마 동안 할 건지 그게 키볼 라이브가 종료되면 시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션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실제 소켓을 만들고 또 유지하고 또 닫고 또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받은 게 있으면 그 데이터를 이제 분할을 하고 등등 해서 또 수신 측에서는 그걸 다시 조립하고 많이 안 왔으면 재전송 요청하고 에커리지를 보내서 재전송 요청하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트랜스포트가 할 일이 되겠죠. 또 물론 이제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오는 걸 따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트 번호를 부여를 하고 물론 표준에 따라서 부여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부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웹 서비스로 가는 거면 80번을 붙이고 또 들어온 것 중에 80번이 있으면 웹 서비스한테 연결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트랜스포트가 이렇게 할 일이죠. 네. 뭐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각들을 네트워크 계층에 넘기면 얘는 이제 라우팅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IP 주소 붙이고 뭐 TTL 붙이고 등등등 해서 라우팅 테이블 조회해서 넥스트 결정하고 아웃고 인터페이스 결정해서 아웃고 인터페이스에 넘기기까지가 데이터 링크 계층이 미안합니다. 네트워크 계층이 하는 역할이고 그럼 네트워크 계층이 결정된 아웃고 인터페이스한테 넘기면 그 결정된 아웃고 인터페이스에서는 실제 그 링크 상에서 여기 링크라는 건 하나의 그 IP 디바이스에서 그 다음 IP 디바이스까지 요 연결을 링크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죠? 그 링크 상에서 즉 아웃고 인터페이스부터 넥스트까지 여기가 링크죠. 실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주소들을 부착하고 또 거기에서 실제로 이 미디어를 타고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언제 점유를 해서 그 미디어를 점유를 해서 쓸 건지 내가 혼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 디바이스라든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이제 이 미디어를 점유해야 된다면 즉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문은 하나인데 어떤 식으로 할지 그 버스의 문으로 들어갈지 그런 것들 결정한 또는 도로에서 차량이 이제 그 골목에서 큰 길로 나갈 때 어떻게 할지 또는 교차로에서 내가 직진을 하려면 어떻게 직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을 데이터 링크가 해주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이동을 시키기 위한 그런 미디어와 그 이동 매체에서 어떠한 신호의 포맷으로 1과 0이 표현이 되고 수신 측에서는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해서 1과 0으로 인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할 일. 그 다음에 실제 그 미디어의 그 규격, 뭐 길이라든가 또 최대 전송 거리라든가 또 케이블에 들어가는 와이어의 개수, 그 와이어에서 각각의 와이어의 기능들, 또 이쪽과 이쪽의 그 커넥터들은 뭘로 연결할지, 뭐 그런 등등 다양한 물리적인 것들이 이제 또 신호의 레벨은 뭐 몇 볼트로 할지, 뭐 등등 다양한 또 코드는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맨체스 코드를 쓸지, MLT 코드를 쓸지, 전압은 몇 볼트로 할지 등등 그런 것들이 다 물리 계층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다 설명한 것들이죠, 그죠? 예. 한 번씩 다 설명한 것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오고 있고, 뭐 얘네들은 아까도 봤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모아놓은 기능들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IETF에서 주도적으로 여기서부터까지 스택을 개발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표준화된 문서가
아까 ITF에서 여기서 ITF에서 그 RFC라고 하는 문서로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이거는 이건 뭐 앞에서 설명한 요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ITF, 이것은 뭐 IEEE라든가 ISO라든가 뭐 ITU-T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로 하고 있다. 시간이 다 됐으니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 계층의 기능들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시 바래요. 여기까지 마치고 과제는 제가 나중에 올려놓겠습니다. 분석 과제.